대한민국 아이돌의 1세대 문희준. 일단 H.O.T를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팀이 결성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문정동에 살았어요. 제가 춤을 추던 그 송파구에서 노랑 바지 하면 좀 알아줬어요, 저를. 왜냐면 저를 알리기 위해서 노란 바지만 입고 다녔어요. 저는. 노란 바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아셨던 것 같아요. 저의 그 대해서. 강타 씨도 제 얘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오디션을 한번 봐봐라라고 얘기를 이제 들어서 명함을 이제 받았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죠. 춤을 언제 때부터 췄는데요? 춤이요? 이제 추고 막 그 외가댁에 가서 외할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 거기 사랑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외가댁에 가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뭐를 하든지 막 예뻐하고 재능 있다, 너무 잘한다 이러는데 그 춤을 아버지 앞에서 추면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춤추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버님도 예술가이시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타를 치세요. 굉장히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 밴드로 앨범을 내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보고 이런 음악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이제 대우를 계속 받으셨죠.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때 뭐 손 들고 하잖아요. 회사원 쫙 들고 무슨 자영업 들고 뭐 그런데 제가 들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직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가 직업이 계신데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기타. 기타. 술을 들었죠. 우리 아버지가 엔딩을 자리를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직업이구나. 직업 중에도 엔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제 술을 파는 곳에서 이제 기타를 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한 번도 저는 그거 뭐 전혀 안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기타를 이제 초등학교 때 장난삼아 이제 만져봤어요. 막 이렇게 막 신기하잖아요. 소리도 나고 막 하니까 그때도 굉장히 많이 혼났었고요. 만지지 말라고, 기타 만지지 말라고, 절대 기타를 잡지 말라 그랬어요. 기타 치지 말라고. 아버지처럼 기타 치지 말고. 그 아버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기타를 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지만 이미 이제 가정이 생기셨잖아요. 가정이 생기시고 죽고 배고프니까. 그럼 그 전에 희준 씨가 수입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가정 환경이 뭐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는 집은 없잖아요. 요즘에 보면 화장실이 없는 집에 살았어요. 제 H.O.T 데뷔하기 바로 직전에 한 2년간 그랬어요. 거의 한 4평 됐나? 그런 데서 이제 사니까 내 가족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 외삼촌네 집에서 살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만 살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돈 벌어서 찾아오겠다고 그리고 맡겼어요, 저희 둘을.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그 한일슬 씨 편 볼 때도 그 본인이 나 이렇게 꼴값이야 뭐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만약에 혹시나 내가 울게 되면 그거를 한 번 더 하면서 나 이렇게 꼴값이니 하면서 웃음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게 자꾸 안 떠오르고 죄송합니다. 방송을 위해서는 제가 그래야 하는데 울면서도 그런 생각하셨어요? 지금 이거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막 미안해하시기도 하셨어요. 저 데뷔하고 나서도 그런 이제 라이브 클럽 같은 데서 이제 연주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캔디 데뷔한 딱 그 초기였는데 아버지가 가는 클럽에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이제 사인해주고 저희 포스터도 거기다 걸어놓고. 아버님은 스스로 그거를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시지만 자신이 너무 또 대견스럽겠네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안 사시게 됐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는 그 마음 편히 이제 이렇게 부모님들끼리 일이 있으니 이렇게 같이 안 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놓인다. 너가 이제 또 좋아하는 일도 하게 됐고 뭐 그러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뭐 19살, 20살 청소년에게는 정신적인 부담감과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근데 일에 반영을 정말 안 시키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방송에서 더 재밌게 막 하려고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저는 어머님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이지만 저는 아버지가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기타리스트에 대한 그거를 끝까지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무대가 어디이든 간에요. 기타를 지금도 치고 계시니까. 그게 뭐 힘들었던 안 힘들었던 간에. 아버지가 좀 강직한 분이신가 봐요. 아버지요? 예, 자기 고집이 강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고집을 꺾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음악에 대한 고집을. 지금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이혼을 하시고 나서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H.O.T 활동할 때 한 번도 연락을 못 했었고요. 어머니께서는 또 그런 연락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해하셨던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보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뭐 예. 그 저도 눈물 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네. 엄청나시죠.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는데 내가 가수가 됐고 가요 시상식의 대상 그것도 받았고 너무 기뻤는데 가족한테 이제 제일 자랑하고 싶고 엄마 나 그랬을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못했어요. 항상 뭐 얘기할 때도 소감을 얘기하는데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아버지가 지금 예. 떠오르고 있는데 어머님은 또 보고 계시고 아버지도 보고 계시고 중간에서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솔로를 하면서 제가 힘든 시기였어요. 그 주전상의 아리아라는 노래를 제가 부를 때였어요. 한참 공격을 많이 받을 때였거든요. 처음 오랜만에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셔갖고 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통화에 예, 야 그러셔갖고 야 너는 솔직히 네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아버지는 나는 이해를 하지만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 왜? 너는 H.O.T란 팀으로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이 음악을 바꿨다고만 생각하지 그 음악을 원래부터 좋아했다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중요한 지식이죠. 예,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뭐 락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대중들한테는 너무 놀라는 일일 수가 있다. 너가 지금 힘든 시기를 상황을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네가 이제 정말 이 음악이 좋아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버지한테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 안 보시는 것처럼 다 보셨더라고요. 너 많이 힘든 거 보구나. 힘들어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열심히 해 그냥.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2명만 주소만 좀 알아오면 2명만 조치를 해줄 테니까 딱 인생 살면서 딱 2명만 줘오라고. 제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 머리를 이렇게 묶고 예. 머리가 좀 기세요. 팔이 제 그 허벅지만 하세요. 팔이요. 예. 스티븐 시간이네요. 저희 아버지 별명이에요. 진짜. 예.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보면 저희 어머니 갖고 이렇게 드는 것도 많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을 가지고 아령을 하면서 TV를 보신 기억도 있어요. TV를 보면서 이렇게 운동을 저는 와 재밌다 이렇게 했었고. 오늘 그 방송을 보시면서 어머니가 또 섭섭하게 생각 안 하실까요?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나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아버님에 대해서 이 결혼하는 자체를 싫어하세요? 요즘에는 가끔 얘기를 제가 꺼내요. 일부러. 제 동생이 이제 뭐 얼마 전에 시집을 갔는데 뭐 결혼식 때 아버지 오시면 차라리 저희 아버지가 인터뷰를 한번 해주시면 나한테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원래 말투가 그러신데 내 아들이라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이게 참 망하게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락으로서 이제 자리를 네. 잡는 거지. 그런데 엄마 어떻게 생각해? 얘기했는데도 웃으시면서 뭐 오면 좋긴 하지. 조금씩 바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예 얘기를 해도 좀 약간 꺼려하시고 야 밥 먹어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웃고 넘어가시고. 그 이제 그거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동생을 시집을 보냈다면서요. 네. 그 아빠의 마음을 믿으셨을 것 같아요. 제 동생이 공부를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 동생은 저보다 너무 많은 걸 못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건
다 저한테 이렇게 어머님이 항상 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같은 이제 아들 딸인데 뭘 해주고 싶었어요 동생한테. 제 동생의 엄마한테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H.O.T 때 열심히 이제 뭐 버는 돈의 3분의 2는 제 동생이 다 썼어요. 유학비로 거의 뭐. 네, 그래서 제가 갈치를 참 좋아했거든요. 두툼한 갈치가 참 맛있잖아요. 살도 많고 길잖아요. 그 갈치가. 소스 싹 들어가지고 예. 뽑으면 맛있죠. 제일 좋아하는 그 제 동생이 유학 간 다음부터 1년 뒤부터인가요? 갈치가 얇아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얇아지고 그게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화를 그때 처음 냈어요. 싸웠죠. 내가 다 보내주고 있는데 뭐 모자르냐? 어? 말을 해라 차라리 더 보내달라고. 너 아르바이트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든 싫다. 어? 그래서 더 휘었죠 허리가. 갈치는커녕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혜택을 받을 거면 제대로 받아라. 그러니까 뭐 동생 시집 보낼 때 거의 뭐 딸을 보내는 듯한. 네, 정말 그랬던 예. 것 같아요. 제가 데리고 아빠의 들어갔거든요. 네, 제 동생을. 그리고 동생 남편에게 손을 전달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일단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좀 세게 두들겼어요. 악물면서 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내가 얼마나 많은 뒷바라지를 했는데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해서 내가 밀어줬는데 예. 아니 그러면 디자이너로 해서 좀 성공을 해가지고 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디자인했는데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셔가지고 제가 제대했는데 갑자기 시집 간다고 딱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 아니 요즘 뭐 여자가 시집을 가고 결혼하게 되면 자기 일을 다 포기합니까? 근데 안 한대요. 안 하겠대요. 예. 자기는 뒷바라지하는 그냥 전업주부가 되는 게 꿈이래요. 이야 H.O.T 슈퍼 3분의 1을 갖다가 일본에 그 유학비로 투자를 했는데 아니 전업주부를 유학을 안 갔다 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님한테 배우면 되는데 그걸 왜 일본까지 가갖고 넌 전업주부의 꿈을 꾸고 있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뭐 제 동생인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뭐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어쩜 이렇게 막 좋아진 거예요 제 동생이. 네.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저한테 항상 치였던 그 동생이 아니라 주인공인 거예요. 이제 가정에 한 가정에 사랑을 받는 그렇죠. 여자로서. 근데 그 순간에 또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깝다. 내 동생 어떡하지? 아휴 동생이 한마디 하세요. 잘 동생이요? 살아라고.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믿겨지지도 않고 지금도 좀 이상한데 마음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평생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내가 아까 방송에서 얘기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얘기하라고 했거든 2명. 내가 아직 안 썼어 그거를. 그러니까 혹시나 힘들게 하면 나한테 얘기해줘. 내가 바로 아버지한테 바로 전화하는. 걱정하지 마. 이게 생뚱맞네. 이게 바로 이야기하다 이제 바로 또 생뚱맞는 좀 그런데요. 감동적인 순간에 안티의 대명사. 잠시만요. 일단 처음에는 좀 제가 군대 면제다 뭐 이러면서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걸 누군가 만들었나 봐요. 저희 이제 무릎팍 섭외가 이제 되면서 네. 조사를 했어요. 인터넷 검색도 잘 안 하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깜짝 놀랐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도 왜냐하면 전 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티가 생기고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원인 제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인기를 얻고 돈을 버니까 폼 잡으려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구나 라고 대중들은 또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은지원 씨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음악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는 힙합이 되게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은지원 씨도 처음에 되게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내가 묻혔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워낙 크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문희준이 락을 한다는 사람이 레드 제플린을 모른다. 모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차에서 들었던 밴드인데요. 물론 뭐 모를 수도 있겠죠. 사람이라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락을 본인이 하려면 완전히 교과서적인 그런 신적인 존재
그렇죠, 예. 그렇게부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밴드란 말이죠. 비틀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어느 방송에서 누구죠라고 질문했다는 게 이게 제가 예전에 라디오 방송을 했었어요. MBC에서 더블 임팩트라는 그 DJ를 했었는데 그때 이윤석 씨가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개그맨이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시고 락 음악에 완전히 미쳐 사시는 분이세요. 레드 제플린을 언급한 거는 그때밖에 없었어요. 딱 한 번이었는데 DJ로서 자 레드 제플린은 누구죠? 이렇게 하면 레드 제플린이요 이런 이 가수고 어떤 음악을 했었고 막 예전에 이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레드 제플린이 어떤 그룹인가요? 이걸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레드 제플린 말한 건 그거 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앞에 거 자르고 뒤에 거 자르고 그냥 레드 제플린이 누구죠? 라는 이게 난 레드 제플린 그러니까 몰라요가 누가 레드 제플린 물어본 것처럼. 네. 그러면 그거는 또 좀 오해해서 하루에 뭐 오일을 3개 저는 오일 3개만 먹었어요. 왜냐면 락이 원래 배고픈 장르 아니냐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스타트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예, 저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진짜 언더에는 배고프게 진짜 이렇게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락 음악 하면서 왠지인가 그 락 밴드들을 좀 비하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를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홍대 쪽에 인디 밴드라고 얘기하는 그 밴드 같은 경우에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거기에. 특히 밴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여건상 지금 상황 자체가 락 음악 자체가 비주류의 음악이나 대중적이지 않다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작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제가 알고 있고 그 친구들의 음악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그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저한테는 선배님들인 거죠. 예. 근데 그걸 비하를 한다고 그런 말을 정말 사람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원래 그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었어요. 원래. 근데 H.O.T 5집 때부터인가 조금 건강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갖고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떤 그 병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매년 해야 되는 사람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네. 배고프면 그거 이제 어머니가 싸주시면 밥 다른 사람들 맛있게 먹을 때 못 먹고 그거 먹으면서 왜 내가 다시 나가야 되니까 다시 방송을 비춰야 되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이어트를 되게 심하게 했거든요. 네. 그거를 아마 제 기억에는 그걸 물어봤던 분이 다이어트 어떻게 했냐 뭐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한 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물어봤으니까. 그랬는데 뭐 맞아요. 뭐 원래 와그막이 원래 배고픈 막 이제 안 해요 하면서 그분이 아마 그 얘기를 하면서 웃었을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저는 그 순간에도 기분이 나빴거든요. 락커로서? 예, 락커로 인정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어떻게 저런 얘기를 웃자고 저는 웃지를 못했죠. 그 얘기 자체가. 근데 그게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짜깁기가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또 오해가 예. 낳고. 예. 그 이후에 어머님이 반찬에 절대 오이는 절대 안 넣어주시고. 제가 오이를 못 먹은 지 한 4년 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했다고? 봤죠. 그거 예. 이제 자료를 찾아봤으니까. 자료 보면 다 나와 있고. 무지하게 많더만요. 예. 또 길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자료가 도 지금 자료에도 지금. 근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들 이제 이번에 뽑아보면서 제가 봐도 그거 쭉 읽으면요. 저도 안티가 되고 싶은 정도예요. 그 글을 쭉 기사만 본의를 보니까 이게 자 네. 그렇게 해서 몇 년 전에 너무나도 억울했던 나머지 27명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소속사에서 했어요. 제가 고소를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고소를 한 상황에 저는 마음에 계속 걸렸어요. 이 고소를 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이 고소를 인해서 어떤 27명은 상처를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상처를 고소를 취하를 하여튼 제가 했어요. 취하를 제가 했고 그 실체가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거기 있는 이제 그런 걸 집행하시는 이제 형사분들이나 계시잖아요. 한번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봐라 어떤. 저는 되게 고민했어요. 솔직히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중에 그럴 수 있겠네. H.O.T 멤버 있을까봐. 아니요. 음악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이거나 형들 중에 밴드들이 있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랬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이 제일 많았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제일 높은 연령이었어요. 그 고수 27명이. 그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만들었고요. 그 카페를 만들었고 저 중학생들이 그런 걸 만든 사람들이 그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한순간 너무 허무했어요. 이게 너무 허무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한테 굉장히 큰 상처잖아요. 엄청 큰 상처가 되는데 솔직히 내가 왜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이걸 하느냐. 차라리 그냥 내가 예전에 하던 음악 하면서 대중적인 가수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이 음악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음악을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요만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는 이유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좋기 때문에요. 그냥 이 음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대에 서고 싶어요. 저는 평생 무대에 서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이 참 좋아서 이렇게 가요계 데뷔하게 됐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 음악을 정말 사랑하고 자존심이고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그 음악하는 뮤지션들이 10년, 20년 하면 언젠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갖고 음악을 하고 있죠. 마지막 하고 싶은 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집, 솔로 1집부터 솔로 4집까지 앨범을 냈는데 그게 정말 뛰어나던 아니던 간에 제 힘으로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대중 이제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도 그냥 묵묵히 음악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얘기를 무릎팍 나오면 꼭 하고 싶었거든요. 악이잖아요. 음악이 아니라 박진영 씨가 이걸 무릎팍에서 얘기하셨더라고요. 예. 내가 이걸 제대하고 나면 분명 무릎팍을 나오면 이 얘기를 해야 돼. 음악이 아니라 음악이다. 뺏겨고 좀 마음이 아파. 이거 먼저 하셔. 어차피 박진영 씨는 잘 되고 있잖아요. 문희준의 고민은 저는 말하는 게 무서워요. 드디어 고민 해결. 자 오늘의 문희준 그동안 욕 먹을 만큼 제대로 먹었다. 진심이 통할 거라고 침묵하고 있으면 오해만 늘어난다. 말하는 걸 무서워할 때가 아니고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이고 하고 싶은 말을 떳떳이 할 수 있는 당당한 수다쟁이 뮤지션으로 거듭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도 진짜 저는 문희준 씨가 지금까지도 오이 3개만 먹는 줄 알았고요.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불구하고 오늘 물밥 도사를 통해서 오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진실로서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많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스타에게 최고의 길을 불어넣는다. 문희준 스타 팍팍! 나 문병장 문희준 병장 구하기 주연 문희준. 지금 갓 제대한 우리 그 문희준 병장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지 않는 국민 여러분, 제2의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문병장을 따뜻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해가 아닌 객관적인 시선으로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당신의 열정, 그것만큼은 높이 저희들 인정하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해결하겠습니다. 문병장이요! 힘내라!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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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무릎 팍 무릎